자, 안녕하셨어요? 추석 연휴는 어땠어요? 뭐 좋았다고 그래야만 되겠지. 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래, 귀찮아. 자, 추석 보강에 대한 영상 아직 찍지를 않았으니까 나중에 어느 부분을 만들어야 될지도 사실은 관건이에요. 좀 연속성이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완전히 독립된 부분을 올려놓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텐데, 어느 부위를 올려놓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좋을까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왜 이렇게 휴일이 많어? 다음번에 화요일도 한번 또 휴일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좋다, 좋아. 맨날 보강 만들려면 그게 더 힘들지, 나는. 자, 어쨌든. 그래서 보강은 동영상을 올려놓는 형식으로 어차피 우리 하던 대로 할 것이고, 곧 뭔가가 윤곽이 잡히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식물에 대해서 식물을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니까 광합성에 대한 것 말고, 그 밥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식물이. 그럼 반찬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먹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식물은 물을 이제 흡수를 해야 되고,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이 근원은 결국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자, 에어컨을 킬까? 시끄럽게. 죽을 뻔했다. 땅 속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물관들이 뿌리로부터 쭉쭉쭉쭉 길어 올린다는 얘기이고, 전체적인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빗물 받아 먹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간 또 비가 언제 올 줄 알고, 그러니까 땅 속에서 고여있는 물을 쭉쭉 빨아 올리는 것이 그들에겐 훨씬 이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물을 그렇게 빨아 올리면서 그냥 빗물만 받아 먹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이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땅 속에 녹아 있는 미네랄들을 같이 올려와야 그 미네랄들이 양분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도 밥과 고기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밥과 고기 안에 채소에 그득히 들어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을 위시한 여러 다른 비타민은 미네랄이 아니지만 어쨌든 미네랄들을 우리가 먹어야 될 식물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광합성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광합성을 한 다음에 그 광합성 산물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잘 분배를 하느냐라는, 모든 식물의 부위가 다 광합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광합성을 하느라고 열심히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라든가 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또 채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배를 해야 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식물도. 그래서, 무기 영양분을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다라는 영양소 공급. 여기 식물은 어째서 자가 영양생물이고 자가 영양생물의 결국 의의가 무엇이냐 그런 걸 이미 봤잖아요. 이제 쭉쭉 나가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질소는 왜 중요하냐? 질소는 단백질을 만들 때 식물이 일부 식물을 제외하고는 육식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것도 역시 땅 속에서 뽑아들이거나 아니면 땅 속에서 질소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어떤 이 세균 내지는 미생물들과 어떤 이제 연합을 해서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 전체적으로 그냥 대충 그러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비료에 뭘 넣어주느냐 이게 잘 모르겠으면 헷갈리면 비료에다가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비료를 뿌릴 때 비료 안에 들어가는 주요 3대 무슨 질소, 인산, 칼리 그래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왜 많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결국 식물이 그런 미네랄로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못 먹어서 누렇게 뜬다라는. 자, 그래서 일부 심지어 생리학자들조차도, 가볍게 공부한 생리학자들조차도 무조건 여기에 이렇게 이 현상은 사실 일반적인, 이게
저기서는 철분 부족이 돼서 이렇게 될 수 있고, 질소가 부족해도 이렇게 뜨고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못 먹으면 황달 생기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가장 먼저 표가 딱 나는 것은 잎의 색깔이, 아주 파릇파릇 초록색으로 빛나지 않고 누렇게 뜨게 돼. 왜냐하면 이 잎이 이렇게 초록색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침해를 받게 되는 거니까. 잎이 초록색이 된, 잎이 왜 이렇게 초록색이야? 거기에 엽록체가 그득하다는 얘기죠. 광합성을 하기 위한. 근데 그 엽록체가 지금, 엽록체를 만들려면 뭐, 엄청나게 많이 뭔가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거기엔 단백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래서 배웠던 광합성에서 이 전자 전달에 필요한 거기에서 철분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자 전달을 할 때 그 전자 전달체 중에 중요한 그 단백질들이 철을 우리 마치 히모글로빈이 철분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철분이 없으면 빈혈이 되는 이유가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기능을 못해서 피는 그대로 그득한데 그 피가 다 어디 가겠어. 그런데 빈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피는 피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피. 그러니까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피가 된다는 거예요. 철분 부족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철분 없이는 일을 못한다라는 얘기.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런 현상이고 질소는 이제 이렇게 누렇게 뜨는 것뿐만 아니라 발육도 왜냐면 단백질이 부족이 되니까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밖에 잎이 어떻게 약간 살짝 모양이 소위 말하는 건강한 이런 식물에 비해서 조금 변하는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무슨 무당이야? 이게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탁 꼭 집어서 얘기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좀 잘못됐구나. 너 어디가 아프니? 하고 잘 물어봐야지. 그래서 잘 물어보려면 이제 자기가 이제 식물이 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원래 나 이런 거 다 있어야 돼라고 막 나 이런 거 많이 필요해. 이것도 다 외워라. 이런 거 이 대량 영양소라고 외워라. 쓸데없이. 식물도 자기들이 많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조금만 먹어도 되는 것들이 있는 그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알면 되지. 이걸 일일이 질소, 인, 포타슘, 황 이런 것은 다 대량 영양소이고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더더군다나 심지어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의 정의까지도 또 외우려고 드는 퀴즈 대회 나갈 일이 있어? 퀴즈 대회 나갈 준비하는 거 아니라면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노이즈라는 것과 노이즈와 실제로 어떤 피크의 다른 점을 구분할 줄을 있어야 됩니다. 잘 공부를 선무당은 공부를 잘 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선무당들은 공부를 하려고 달려들면 그냥 의욕만 앞서가지고서 이게 이 피크가 진짜 피크인지 이게 노이즈인지 구분 안 하고 전부 다 흡수를 하려고 하면 나중에 뭐 정보를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좀 학원 선생처럼 입시학원 선생처럼 그렇게 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느냐 방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는 얘기고 이것도 제가 괜히 선을 넘는 얘기고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제가 시험을 내려고 딱 이제 시험은 저는 항상 당일 바로 그 전날 밤에 꼭 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서 맨날 후회를 하지만 머리 뜯고 그럼 나도 괴롭거든. 시험 문제가 그 다음날 시험인데 새벽 한 2시 그때 시작해가지고 시험 문제 내려면 나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밤 꼴딱 새고 결국 겨우 시간 맞춰서 8시, 9시 아침 돼야 휴, 다 냈다 하고 이제 딱 내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그래. 이게 참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그 말이 새록새록 그게 진실이다라는 걸 느낍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내가 그럴 때 딱 그런 순간에 또 닥쳤을 때 곧 우리가 그럴 때 내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문제를 내겠느냐. 절대 이런 노이즈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부족하면 뭐 어떤 건,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족 현상이 이렇게 누렇게 뜬다는 거를, 그러니까 에티올레이션, 황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너 뭐가 부족하니? 라고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표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괴롭힐 때, 막 이런 거 가지고서, 그래, 한 번만 내가 딱 너를 응대해준다. 그러고, 이거 어디 있었더라? 그런 표? 가서 찾아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척을 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참고 자료.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때는 하나도 절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그런 정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족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결핍 증상이 있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시간이 있을 때 자세히 보면 보긴 했는데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어떤 차이가 무엇인지를 애매한 거지. 그래서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을 딱 꼬집어서 이게 뭐다라고 운이 좋으면, 아주 명의도,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 명의도 운이 좋지 않으면 그걸 정말 제대로 딱 보고서 찝어내기 힘든 것처럼 그렇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것을 약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꼼수죠. 그런 꼼수를 우리는 수경재배라고, 하이드로포닉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흙에다 키우지 않고 물에다가 키우는 거지. 뿌리를 익사시켜가지고서, 그럼 뿌리는 그런대로 처음에는 막 뭐라고 그러지만 적응을 해서 물속에서 뿌리 내리고 잘 살아요. 많은 식물들이,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정말로 이 비가 잘 나오지 않은 사막 같은 데에서, 물론 요즘은 기술이 더 발달해서 사우디 같은 데도 사막을 완전히 농경지로 바꿔버리는 환골 탈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단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농업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을 통해서 어떤 경작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게 이러한 수경재배입니다. 일상적으로 항상 어떤 실내 같은 데에서 물 같은 건 항상 뭐 상수로서 공급을 해주면서, 그런데 이제 이걸 이용하면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런 안에다가는 이 조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특별한 식물이 너 뭐 좋아하니? 특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하기 빼기를 해서 어떤 특정한 영양소를 조금 더 많이 넣는다든가, 또는 또 완전히 빼버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장난을 쳐서 약을 올리면서 이 반응을,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 이 특별한 식물은 어떻게, 무엇을 좋아하고 뭘 주면 아주 참 잘 자라고 무엇이 없으면 치명적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럴 때도 아주 작은 미량 요소는 조금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훨씬 파악하기가 기술적으로 까다롭다라는 뭐 일반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면 열심히 더 노력해서 분석적인 방법을 훨씬 더 발전시켜서 파악을 해야지, 뭐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으면 되나? 니들이?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흙이, 그래서 식물의 영양소 제공도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흙이 좋아야 농사를 잘 짓고 식물도 잘 자란다라는 매우 상식적인 일반적인 얘기. 흙의 종류, 뭐 어떤 흙들이 있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표토, 심토, 모암, 그다음 표토엔 뭐가 있고 심토엔 뭐가 있고, 물론 원예학적인, 재배학적인 측면에서 뭐 상식적으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양으로서 이것들을 가지고 다니기엔 쓸데없는 얘기다. 흙의 종류에 따라서, 땅의 깊이에 따라서 흙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흙들의 종류에 따라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고 못 자랄 수 있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뭐 그렇겠지 당연히.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그다음에 그때 가서 찾아보든가, 요즘같이 검색이 잘 되는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여기 다시 와서 한번 또 다시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 시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시험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정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점토와 모래의 차이도 물론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지. 점토, 찰진 흙이지 점토. 그걸로 도자기 구울 수 있는 좋은 흙이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뭘까? 물이 너무 많아. 그렇겠죠? 물이 너무 많으니까 식물이 숨막혀 죽겠지. 그러니까 물 속에서도, 이 정상적인 자연 환경 속에서도 물이 꽉 차 있을 때 식물 뿌리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쩌다 보니까 진화 과정에서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는 식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사실은 쌀입니다. 벼는 그냥 모내기 한다고 물속에다 박아 넣잖아. 그래서 살아, 그래도.
다만 그 벼도 이런 데서 이제 재배를 경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 적응이 된 거지. 원래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식으로 벼 안 심거든요. 왜? 그건 일일이 물론 요즘 모내기 하는 기계가 있지만 일일이 그걸 손으로 거기서 사람값 그렇게 비싼 나라에서 미천이 그 모내기를 해가지고서 농사를 지어 밭에다 그냥 뿌려버립니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하고 전혀 다른 그런 환경에서 밭에서 자라는 밭벼라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마다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이쪽 우리 동남아 쪽에서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오랫동안 벼 농사를 했었던 거기에 적응을 한 이 벼는 물속에서 잘 살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너무 물이 그렇게 많으면 다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점토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점토는 왜 좋으냐 하면 점토라는 것은 거기에 유기 물질과 무기 물질들이 훨씬 많이 녹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분이 풍부한 거는 맞아요. 양분이 많이 거기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잘 안 흘러내려가고 찰지게 거기 붙어 있단 말이지. 점토 찰싹찰싹 찰지잖아. 모래 정반대 물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흙이잖아. 그러니까 모래는 어떤 양분이 거기에 이제 붙고 싶어도 그냥 그대로 흘러내려가 버릴 거 아니야. 모래 알갱이가 굵으면 굵을수록. 그러니까 그 두 양극단이 있는 거지. 언제나 양극단은 안 좋은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정치적이 됐었던 뭐 이런 것이 됐었던 양극단은 항상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을 적당히 잘 배합을 하면 그래서 점토와 모래를 잘 섞으면 이제 이 식물에게 가장 최적화된 어떤 토양을 영양학적으로 왜냐면 물도 잘 빠지고 비교적 영양분도 많이 녹아 있고 그런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시고 집을 아파트 말고 집을 사셔서 정원을 가지게 됐을 때 정원에다가 여러 가지 식물을 마음껏 기르게 됐을 때 이제 저희 옛날에 어떤 인간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지 해서 신경을 써줄 만한 그런 얘기란 얘기입니다. 뭐 읽어보시면 아는 얘기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식물 뿌리에서 영양소를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물리화학적인 메커니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 그림 하나로 한 번에 설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 하나에는 여기에 중심에 이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으면서 뿌리로 영양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은 기본이고 물이 이제 뿌리에 흡수해서 빨려 들어갈 때 그 물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이만한 소위 무기 영양소들이 그런데 이제 무기 영양소들 중에서는 여기에 무기 영양소 근처에 여기에 갑자기 요 클레이가 뭐죠? 영어로 클레이가 점토란 말이에요. 점토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점토가 왜 영양학적으로 영양적인 측면에서 식물에게 좋은 흙이냐라는 것을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고 무슨 얘기일까? 일단 점토엔 무언가가 개떼처럼 붙어 있단 말이야. 꼭 비속어를 안 쓰면 말을 못하는 이런 교양. 참 반성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 점토에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자, 이 많이 붙어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첫 번째 뭐지? 무기물이에요. 이온들이야. 이온들이면서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죠? 양이온들이에요. 왜? 그 얘기는 점토가 음이온이라는. 왜? 점토의 성분은 뭡니까? 여러분들 전공이니까. 점토의 화학적인 성분. SiO2, 실리콘 옥사이드. 짐 싸고 나가요, 이제. 규소란 말이에요. SiO2는 음이온화 되어 있어요. 음전화를 띠고 있어. 그래서 그 모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모든 흙의 성분은 전부 다 규소지 규소, 실리콘 옥사이드인데 점토는 그 대신 훨씬 더 그것이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물도 많이 뿜을 수 있으면서 여기에 특히 이러한 이거를 전문적인 한국말로 이걸 까먹었는데 어좁션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렇게 서로
느슨하게 이온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양이온들이. 이러고 있다가 그럼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바로 식물이 이제 타겟을 해야 하는 보고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식물의 뿌리로 건너오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얘네들은 지금 찰떡같이 좀 붙어 있는데 뜯어내야 되잖아. 야야야, 거기 그렇게 붙어 있어봤자 전혀 낙이 없어. 나에게 오라.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 뿌리의 지금 하나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뿌리는 어떻게 이들을 여기에 막 지금 붙어 있는, 죽고 못 사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지금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양이온들, 야, 그냥 군침이 넘어가지. 보면, 야, 이건 내가 다 지금 필요한 애들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나는 지금 어베일러블 하지 않아요라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어베일러블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식물도 하나의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어떤 전략? 이 그림을 보면 식물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부러 열심히 열일해서 일부러 굳이 양이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그런 양이온의 형태로 결국 그렇게 바깥으로 토사구팽처럼 바깥으로 내던져지는 양이온의 형태는 뭐냐? 수소이온. 수소이온을 던져버리는 거지. 밖에다가. 그러면 이 수소이온들은 양이온이니까 여기 붙어가지고서 이 대신에 이들과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이건 항상 또 비속어 또 얘기하게. 이건 항상 쪽수의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이들을 끌어내려면, 떨어지게 만들려면 훨씬 이들보다 더 많은 양의 수소이온들을 여기다 갖다 풀어놓으면 결국은 수소이온들이 물량 공세로 다른 비켜 내가 이제부터 점토와 관계 맺을 거야. 니들은 다 나가. 그래서 이들은 갑자기 집 없는 떠돌이가 돼가지고서 그럼 우리가 갈 데가 여기밖에 더 있겠어 하고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서 그럼 이 전략을 어떤 식으로 이걸 전략을 세우가? 여기선 이 그림에서는 물론 두 가지 전략을 수행을 하는데 식물 뿌리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수소 이온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밖에 안 나와 있나 여기? 안 나와 있네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 나중에 이온을 할 때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식물 뿌리라면은 하나는 이미 여기 딱 보여줬고 패를 보여줬고 또 하나는 패를 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수소 이온을 식물의 뿌리 안에 있는 조직 안에 있는 세포들로부터 바깥으로 나가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림을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현상금 한번 걸까 여기? 추석도 끝났는데? 좋아, 걸자. 플러스 1점. 제대로 맞춘 답을 한 사람 선착순. 그럼 답을 맞춘 정답을 말한 1인에게 플러스 1점을 보너스로 중간고사에 부여합니다. 1점이라고 너무 웃었나? 이게 그거 애들 과자나 사줘라 하고 나중에 가보세요. 1점이 얼마나 아쉬운지. 어떻게 하면 두 가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 자, 길게는 시간 못 드립니다. 앞으로 30초 안에 손을 드세요. 30초 준다 그래놓고 한 10초 만에 닫아버려. 재지도 않고. 그렇죠. 둘 다 수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 한 번은 어떻게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고. 챗 GPT가 빠를까? 내가 문을 닫는 소리가 빠를까? 자, 끝. 자, 하나는 여기 나와 있죠.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식물도 숨 쉬잖아. 뿌리니까 광합성 못해. 그러니까 식물 뿌리에 있어서 대표적인 대사작용은 결국 우리와 같은 뭐지?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하면 뭐가 생기지?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그 이산화탄소 밖으로 우리처럼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럼 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될까? 이산화탄소가 탄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사이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류수를 딱 받아가지고서 그 비커를 이 책상 위에다가 탁자 위에다가 한 30분만 놔두면 증류수니까 pH가 7이라야 되잖아, 정상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 30분만 따끈하게 프레시하게 받은 증류수를 딱 놔두고 30분 있다가 pH기 꼽아가지고서 재보면 pH가 5 정도 될 거예요. 산이 되어버렸대. 왜?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물이 있을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우리는 지금 그 상황에서 왜 그게 그렇게 pH가 떨어졌느냐? 이 물은 항상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흡수를 해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곧바로 이렇게 탄산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탄산은 약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탄산과 이렇게 계속 균형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수소 이온이 그러니까 산이 되어버리면 산은 뭐예요? 산의 성질은 수용에 의해서 수소 이온을 쫓아내버리는 게 산의 성질이죠. 탄산이 됐다? 그럼 이 수소는 땅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이온이 증가가 되는 거죠. 토양 산성화를 일부러 조장하는 거지. 자기가 숨 쉬면서. 그냥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공짜로, 지가 숨만 쉬어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숨만 쉬어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죠. 그 숨만 쉬고 이렇게 토양을 산성화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 자, 그걸로는 부족하겠지. 그건 저절로 자연이 되는 거니까. 숨을 훨씬 더 가쁘게 쉬면 물론 조금 더 산성화가 더 되긴 하겠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숨을 너무 공급받는 산소보다 훨씬 더 어떤 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뭔가 잘못돼가지고서 호흡을 통한 이산화탄소 생산량이 그 균형을 훨씬 더 넘어버리면 우리의 혈액이 산성화되어 버리는 질병이 생겨버리는 거. 아주 심각한 질병이에요. 우리 혈액 안에서. 뭐 똑같은 원리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하나죠. 또 한 가지는 뭘까 그럼? 이거는 뭐 그냥 대충 그렇게 능동적으로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좀 더 액티브하게 수소 이온을 밖으로 뽑아내는 혹시 그런 방법은 없을까? 뭐 없을까요? 있지. 뭐가 있을까? 펌프. 일반 생물학 1. 물질을 수송시키는데. 그래서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저절로 채널이라는 얘기, 이온 채널 같은 것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냥 저절로 이동시키게 해주는 수송체들. 그런 수송체들은 이온들을 그렇게 하면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온 채널. 그런데 반대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추석 전이라서 까먹었겠지만. 안 되는 일을 그렇게 거꾸로 가는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도 기울기에 지금 역행을 해서 가시는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는 항상 지갑을 열라고 그랬잖아. 지갑을 열어가지고서 안 되는 게 어딨어. 서로 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입을 하면 그러면 이러한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소이온이 차고 넘친다고 바깥에 할지라도 더 바깥쪽으로 지금 현재도 차고 넘치는 많은 수소이온을 안에서 훨씬 더 능동적으로 밖으로 빼내버리는 역할을 에너지를 써서 ATP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방식의 수송체를 우리는 통틀어서 펌프라고 얘기해요. 펌프. 왜?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능동적이라는 얘기는 이 수송체에 있어서 능동적이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고 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것이 그 수송을 전달하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저절로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가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지금 마치 돌을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정상으로 굴러 올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러한 수소이온을 그런 펌프 기능에 의해서 역행해서 밖으로 또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뽑아내는 그런 펌프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아주 유명한, 어디든지 다 있는 펌프예요. 우리도 가지고 있어. 위에 우리의 즐비할 거야. 우리의 위벽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요 수소 이온을 그런 식으로 펌프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위 안쪽에다가 집적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위산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소화가 되는 거지. 일반 생물학 1시간에 세포 안을 얘기를 할 때도 분명히 그것을 배웠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세포 각각, 개개인의 세포에 다 또 그러한, 이 수소 이온들을 특별하게 그런 식으로 펌프, 질을 하는 수송체들이 어느 특정 소기관에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양성자 펌프라고 합니다. 수소 이온이 양성자니까. 그래서 양성자 펌프는 식물 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균, 식물, 동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소이온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보내야겠다라는 결정이 생길 때마다 이 펌프들의 기능이 소환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세균과 식물에게 있어서 이 양성자 펌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세포 바깥을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수소이온이 밖으로 나오면 이게 세포 안과 세포 바깥을 비교했을 때 전하가 안쪽과 바깥쪽에 어떻게 차이가 생기겠죠. 세포 안쪽은 어떻게 되지? 약간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세포 바깥쪽은 플러스가 될 것이지. 그래서 이 전하 차이가 우리 그 전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서 아주 잘 이용해서 써먹는 대표적인 신호 뭐가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응? 그렇지, 신경신호가 그렇게 흘러가잖아. 바깥쪽은 살짝 양으로, 안쪽은 세포 안쪽은 약간 음으로 했다가 그걸 갑자기 뒤집어 버리는 거지. 담요 휙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리면 이제 갑자기 덩달아서 여기 야구장 응원하듯이 물결이 막 쳐 나가기 때문에 신경신호가 그렇게 퍼지는 그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포 바깥쪽과 세포 안쪽을 약간 이렇게 전하가 차이가 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거 다. 근데 이 동물에서는 그거를 담당을 하는 그런 펌프 역할을 하는 이 수송체가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 있어요.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 배웠다면. 들어보지 못했다면 곧 들어보게 될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다 들어봤을 것이지만, 만약에 안 들어봤다고 여러분들이 우기면, 전혀 no problem. 곧 들어보게 될 테니까. 그러나, 근데 그게 식물과 세균은 없거든. 동물만 가지고 있는 펌프야. 소듐 포타슘은. 그게 얼마나 좋은 펌프냐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 바깥쪽과 안쪽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어 놓는 펌프.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그 옆에서 보고만 있다가 식물과 세균이 와, 저런 게 다 있네. 좋겠다. 우린 뭐 없냐? 있지, 우리도. 이걸로 훨씬 적나라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양이온을 그래. 쟤네들처럼 안 하면 우리도 양이온을 그냥 무식하게 뽑아내면 되지 뭐. 하고 양성자를 바깥으로 뽑아내서 바깥과 안쪽의 차이를, 모든 세포들이 그러니까 바깥쪽과 안쪽의 이 전하 차이를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하나의 어쩌면 항상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여기서 길게 얘기를 한다. 또 한 가지의, 일단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기 점토에 붙어 있는 여러 양이온 형태의 무기 영양소들은 그런 식으로 토양의 산성화, 그러니까 이제 중심어를 한번 정리를 해야지. 토양의 산성화. 토양의 산성화라는 얘기는 뭐야 갑자기? 나쁜 건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지. 능동적으로 지들이 하는 거지. 토양의 산성화, 수소이온이 많아지니까 산성화가 되는 거지. 이들이 능동적으로 토양을 산성화시켜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그걸 시키지? 하나는 그냥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하다 보면, 식물 뿌리세포가 호흡을 하다 보면 그 이산화탄소가 바깥에 있는 물과 녹아서
자동적으로 토양의 수소이온의 농도를 높이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써서 양성자 펌프를 동원해서 바깥쪽으로 수소이온.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토양의 산성화를 시켜서 그 수소이온들이 토양의 산성화 결과로 높아진 수소이온 농도가 이 점토와, 이걸 흡착이라고 하나? 한국말로 어쨌든 대충 알잖아요. 그 어섭션이 돼 있는 그 양이온들을 떼내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여기 우리가 딱 봤는데, 양이온만 있잖아. 양이온의 형태를 딱 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딱 봐서 대표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특히 대표적으로 두드러지기가 부족한 이온이, 여기 안 보이는 이온이 하나 있잖아. 질소 같은 거는 양이온의 형태로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황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이온의 형태로 이제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훨씬 더 문제에 봉착을 하는 거죠. 점토에 이렇게 딱 같이 녹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있다가 금방 여기 또 하나의 중심어가 있네. 침출이라는 현상을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가 할 때 물에 씻겨 내려가서 저기 많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 갔어. 얼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형태의 음이온의 형태로 되어 있는 무기 영양소가 훨씬 식물에게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양이온 형태는 뭐 있잖아 그대로 어디 안 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토양의 산성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이 정도가 있다라는 거고. 뭐 영양소 회복 비료 써서 하고 비료 쓰면 환경을 안 망가지냐? 뭐 그런 얘기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제 식물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한 양으로 공급을 받으려고 할 때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와 그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은 요즘 와서 특히 우리가 이제 사람도 옛날엔 사람 한 개인을 정의를 할 때 그거 당연한 거야. 사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들만이 나야 라고 여겼는데 이제 그게 애매모호해지는 게 장내 미생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내 미생물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일부러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애매한 그런 세상. 왜냐하면 걔네들을 제거를 해보내면 사는 게 아니거든. 어떤 한 개인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형태로. 그 장내 미생물도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애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뜬금없이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애들이 와서 여기를 지배해버리면 나는 그냥 죽게 되는 거. 그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심지어 뭐 장에서 무슨 영양소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뇌를 조절을 하고 뇌까지도. 뇌는 그 장내 미생물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내가 만들어야 니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니? 하고. 그러니까 뭐 체중 조절 같은 것도 물론 쥐에서 이미 확인되고 사람에서도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쥐에서는 확인이 된 사실이긴 하고. 그래서 요즘은 사실 어떤 뭐 극단적인 어떤 사례에선 병을 많이 여러 가지 병을 극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한테 아예 대변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극단적인 치료법까지. 그러면 이제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해가지고서 쥐의 경우에는 그게 성공한 게 확실히 아주 먼저 비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쥐에다가 홀쭉한 쥐의 장내 미생물과를 서로 바꿔치기 하니까 갑자기 이 비만 쥐가 갑자기 이렇게 홀쭉쥐가 돼가지고서 그다음부터는 전혀 그건 확실히 확인이 된 실험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의 개인의 생명체가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과의 단기간에 어떤 잠깐 서로 이용해먹고 빠이빠이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오랜 기간 계속 대대손손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서로 간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형태의 두 가지 예가 여기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곰팡이하고의 이거는 두 번째 예인 질소를 얻게 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인 모든 식물들이 이것을 사실은 이론적으로 확립을 할 수가 있는 원한다면 그러니까 곰팡이를 통해 곰팡이와 공생관계를 통해 가지고 뿌리에서 곰팡이하고 서로 이제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막 내가 너한테 뭐 줄게 필요한 거 그 대신 너도 나한테 필요한 거 줘야 돼라고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식물 뿌리하고 곰팡이가 완전히 밀접하게 얘가 뿌리인지 곰팡이인지 구분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공생체라고 하죠. 공생체. 여기 있네, 공생체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근균이라고 하는 거죠. 근은 여기서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영어로는 마이코가 곰팡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이코. 라이제라고 하면 뿌리라는 뜻이고. 그래서 곰팡이 뿌리라는 뜻으로 한국말로는 이것을 식물 뿌리를 먼저 앞으로 놔서 균이 이제 곰팡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공생 형태를 지금 교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거 두 개만이 그런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생관계는 절대 아니지.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만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는 질소는 우리가 이제 땅 속에서만 딱 얻어야 되고 질소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데 식물에게 있어서 이걸 훨씬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세균은 공중에 있는 이 대기 중에 공기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원소가 질소인데 그거를 대기 중에서 뽑아가지고서 땅 속에다가 다다다닥 가능하게 흡수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희한한 능력을 신박한 능력을 보여주는 세균들이 있는 거지. 그 세균들하고 이렇게 또 짝짝꿍을 해가지고서 이런 질소 고정을 하는. 그런데 문제는 요 공생 관계는 아무 식물이나 여기는 아무 식물이나 사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밑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특정한 종류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식물들은 우리 다 특별히 알고 있잖아요. 요것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은 기를 때 비료 안 줘도 되는 질소 비료는 특히 안 줘도 되는 그런 식물들. 땅콩을 위시한 모든 콩과 식물들. 완두콩, 무슨 뭐 대두, 뭐 여러 가지 콩 종류는 전부 다 이 세균과의 그런 공생을 통해서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곰팡이와의 균근이 어떻게 이제 그 공생 관계에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밀당을 해야지. 뿌리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곰팡이들이 자기에게 오도록 뭔가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한 두 가지가, 물론 자기들이 취하는, 식물에게 있어서 취하고 하자는 물질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공해주는 생명체도 다르고, 하지만 이 두 개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는 중요한 의의는 놀랍게도 공통적인 유사점이 이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형성이 된 다음에 유지가 되는 그 과정에 어떤 일반적인 체계적인 공통점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게 아주 신비한 일이고 신비까지는 그 공통점을 우리는 이게 왜 이러한 공통점이 둘이 서로 두 얘가 다 가지고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는 것이 가장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자꾸 시계를 들여보나? 일단 첫 번째, 군체라고 하는 군체, 균사라고 하는, 여기 균사가 뭔지 여러분들 중에 많은 경우는 잘 익숙하지 못할 텐데, 곰팡이는 이렇게, 각각의 세포가 직접 무슨 실처럼 뻗어나가잖아요. 자랄 때.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조금씩 뻗어나가는, 요것을 균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실처럼 뻗어나가는 다세포 개체잖아요, 곰팡이가.
그러니까 이 균사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점점 어떤 특정 방향으로 길어지는 거죠. 세계에서 이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지구 전체 지구에서 가장 큰 생명체가 뭐냐라고 할 때 일부 생물학자들은 곰팡이라고 어떤 일부 지역에 있는 곰팡이가 땅속에 사는 곰팡이가 사실은 하나의 한 세포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가지고서 어떤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는 그게 아니라 물 속에 사는 뭐라더라? 뭐 산호초 하나가 얘보다 크다는 등 해서 서로 뭐 싸우고 있는데 뭐 싸우든가 말든가 뭐 그렇게 중요해 누가 큰지가. 그래서 이 균사가 뿌리 쪽으로 빨리 뻗어나가서 빨리 그 균사가 뿌리 안으로 침투를 해야 되잖아. 왜? 뿌리 입장에서 곰팡이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이유는 곰팡이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느냐? 인산입니다. 인. 왜냐면 균사는 땅속을 이렇게 막 넓은 지역을 헤집고 있잖아. 식물의 뿌리는 이 아주 좁은 지역만을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만 양분을 흡수하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게 많은 경우에 아쉬운 영양소가 인이거든. 그래서 질소 비료 그다음에 인산 비료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질소와 인이 사실 대표적으로 칼륨도 좀 그렇긴 하지만 매우 식물이 필요로 하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비료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그 인산의 형태로 인을 흡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기서 마당발이 훨씬 넓은 마당발에 곰팡이가 같이 와가지고서 자기가 흡수한 인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땡큐겠어. 그것을 노리는 거죠. 야,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자. 사는 대신에 네가 얻은 인 나 좀 주라. 너 사실 인 별로 많이 필요 없잖아. 난 많이 필요해. 그럼 곰팡이는 묻겠지. 그럼 넌 나한테 뭘 줄 건데? 식물이 줄 수 있는 건, 곰팡이한테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 탕후루. 달고 달디던 탕후루를 줄 수 있잖아. 곰팡이한테. 저게 갑자기 미쳤나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다니. 탕후루가 별거 뭐야? 당분이지 뭐. 식물이 만들 수 있는 거는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서 당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건 당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내가 밥은 많어. 밥 줄게, 밥. 반찬 좀 줘. 그러는 거지, 서로. 그래가지고서 인과 이 광합성 산물인 포도당을 위시한 당분, 탄수화물을 서로 교환을 하는 하나의 이 무역 장마당이 되는 거지. 장마당이 식물 뿌리 안으로 침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쫙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을 이 곰팡이의 뿌리가 식물로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곰팡이가 뭐 눈이 있어, 뭐가 있어? 냄새를 맡을 수가 있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유인하는 물질을 뿌려야지. 페로몬도 아니고 무슨 뭐 하지만 페로몬이 별개예요. 페로몬이라는 건 딱 뿌리면은 누군가가 특별하게 그 페로몬이라는 것을 알아차려 가지고서 거기에 반응하는 거잖아, 물질. 그런 거 즐비해 그런 내용이. 좀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보게 될 호르몬과 무슨 뭐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식물 호르몬뿐만 아니라 동물 호르몬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특정한 물질이 아주 기묘하게 특이한 구조를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 물질인 것이. 그럼 그것을 특별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용체가 있는 것이지. 그 수용체는 너만을 나는 인식을 할 줄 알아. 그럼 그 둘 간에 아주 특이적인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 특별한 신호가 식물 또는 동물, 뭐 누구에게인가 세포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일반적인 하나의 룰이 여기저기서 다른 겉보기에 다른 형태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물을 공부할 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무슨 뭐 이런 뭐 수용체 뭐 여기서 뭐 스트리고 락토 이게 뭐야 하고 뭐 상호작용이 나와. 그럼 그 다음에 딱 갑자기 나왔더니 어떤 식물의 호르몬이 무슨 뭐 옥신 무슨 지베렐린 그런 게 나와. 뭐야 진짜. 갑자기 또 동물 쪽으로 넘어갔더니 우리 호르몬이 무슨 펩티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런 게 나와. 이름만 바꾼 거지.
근본적으로 하는 일은 다 똑같은 특이적인 결합. 그러니까 이런 물질은 왜 이런 물질이 특이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여기에 특이적인 수용체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용체. 수용체는 일반적으로 단백질이에요. 스티리콜락톤은 뭘까? 그냥 화학 물질이에요. 단백질보다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러니까 보통 항상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어떤 수용체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어. 보통 이러한 단백질들은 세포막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가 매우 많지. 물론 세포 안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 특별하게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구조를 가진 어떤 특별한 화학 물질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둘 간에 아주 찰떡궁합적인 결합이 찰싹분. 이거 여기서만 이런 게 나와요? 항체하고 항원도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항체하고 항원도 똑같은 얘기지. 효소하고 기질도 똑같은 얘기고. 다만 그것이 효소 기질은 이런 식으로 딱 하고 나서 이 물질을 바꿔버리지만 효소와 기질 간의 관계는 똑같지만 서로 딱 결합을 한 다음에 기질이 형태가 바뀌어버리잖아.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항체와 항원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 다만 안 변하지. 항원이 결합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계속 붙어 있지. 그뿐이지. 이건 수용체와 자, 여기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수용체, 특이적으로 붙는 아주 특별한 화학 물질을 넣는 얘를 뭐라고 그럴까, 그럼, 이름. 이건 좀 알아두면 좀 있어 보여요. 상식으로. 너 이런 것도 모르냐? 하고 딱 가서 뽐낼 수 있는. 그래서, 리간드라고 합니다. 이거 영어예요. 영어로 리간드라고 하는. 한국말로 없어. 그냥 리간드라고 해요. 리간드와 수용체와의 결합 형태. 이 리간드와 수용체 혈압의 그런 예 중에 호르몬이 하나의 대표적인 리간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 수용체는 거기에 대한 그 특별한 호르몬을 리간드로서 인식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에서 첫 번째 문제는 인식입니다. 인식. recognize. 특별하게 얘만, 다른 사람들은 널 못 알아보지만 나는 널 알아봐. 얼마나 기쁜,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나를 알아준다는 것. 어떤 누군가가. 수용체이긴 하지만. 특별한 인식이 된 다음에 그 인식이 된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특별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바인딩, 이렇게 딱.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수용체와 이런 리간드의 그런 결합은 그 결과로서 여기서 특별한 신호가 발생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송체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다른 거지. 수송체는 그 리간드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 물질을 보통 이 수송 물질 자체가 그냥 이동을 해버리지만 어떤 특별한 경계를 이런 수용체와 이런 특별한 리간드 물질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2분이나 지났네.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두 번째 세션에서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단편적인 정보보다는 이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어떤 원리, 이런 근본적인 큰 원리가 이것들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10분 쉬고 다시 계속 할게요.